엄마 아빠는 딱 한 명이야.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건 죽어도 안 돼. 저는 그때 제 14살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사랑과 아이들의 믿음이었죠. 아이들의 아빠와 헤어진 지 햇수로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고독과 싸우는 나날이었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사는 것은 사회가 던지는 수많은 편견과 짊어져야 할 경제적, 감정적 무게를 견디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고 엄마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의 풍파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갑옷 아래 숨겨진 강윤서라는 한 여자의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제가 이 세상에 붕 떠 있는 섬처럼 느껴지곤 했죠. 특히 미나와 태호가 성장해서 독립하고 나면 저는 이 커다란 집에서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삶에 저를 지탱해줄 묵직하고 따뜻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그때 제 삶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나무 같았어요.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다가가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저와 아이들 주변을 맴돌며 함께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조용히 심어주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고장났던 제 삶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주는 듯했죠. 저는 오랜만에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따뜻한 햇살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망설였죠. 아이들의 안정감을 위해 이 고독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저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야 할지를 두고 말입니다. 긴 밤을 고민하고 여러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조언을 구한 끝에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고 따뜻하고 바삭한 치킨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지자 태호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죠. 미나는 늘 그렇듯 시큰둥했지만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곤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셋. 제 앞에는 태호와 미나가 있었어요. 미나는 검은색 후드 티셔츠 차림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습관처럼 이어폰은 한쪽에만 걸고 닭다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라는 복잡한 터널을 지나는 미나의 눈빛에는 늘 세상에 대한 냉소와 피로가 담겨 있었죠. 반면 태우는 치킨 박스 앞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제 마음속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세 사람의 평화로운 이 저녁이 완전히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손끝이 떨렸고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 태호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태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을 새도 없이요. 미나는 그때서야 치킨을 내려놓고 마치 저에게 집중하겠다는 듯 걸려있던 이어폰으로 완전히 뺐습니다. 미나의 눈빛은 이미 무슨 소리일까 하고 저를 경계하고 있었죠. 그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저는 제 가슴을 찔러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민준 씨랑 같이 살려고 해. 너희들에게 좋은 새아빠가 되어주실 분이야. 민준 씨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덩치도 훌쩍 커버린 중학생 딸이 갑자기 일어서니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시큰둥하던 미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생생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잔뜩 겁을 먹고 울음을 참으려는 듯 제 옷자락을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태호의 떨리는 손이 제게 보내는 경고 신호 같았죠. 미나는 식탁에 두 손을 짚고 저를 노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장난치지 마. 그 아저씨가 왜 우리 아빠가 돼? 아빠는 이미 있잖아. 엄마는 아빠를 버렸어도 우리는 안 버렸어.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미나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면서요. 미나를 달래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친아빠와는 다른 좋은 어른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줄 거라고 설명하려 했죠. 미나, 너도 알잖아. 그 아빠는 이제 너희들 옆에 없잖아. 그리고 민준 씨는... 미나는 제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제 말을 단호하게 끊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서운함을 토해내듯이요. 아니, 아빠는 딱 한 명이야. 엄마는 아빠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안 잊었어.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건 죽어도 안 돼. 엄마는 우리 마음보다 엄마 혼자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미나는 그렇게 외치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문이 잠겼습니다. 그 충격에 식탁 위에 치킨 박스까지 흔들릴 정도였죠. 태호는 그 자리에서 흥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반대는 훨씬 깊고 냉랭했으며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려고 했던 일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배신감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의 식탁에는 제 혼을 둘러싼 깊은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치킨 조각을 내려다보며 제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것인지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저의 재혼 선언은 결국 아이들과 저를 갈라놓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저는 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까요? 미나의 격렬한 반대 이후 저는 민준 씨와의 재혼 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매주 주말 아이들과 어색하기나마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 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 만남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만남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민준 씨를 심판하는 자리 같았죠. 민준 씨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인 그는 저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사소한 취미까지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그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죠. 민준 씨는 태호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호는 로봇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지만 미나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미나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저 아저씨는 꼭 저런 걸로 한심을 사려고 해. 저렇게 비싼 거 안 사줘도 돼. 태호야, 받지 마. 나중에 후회해. 민준 씨는 미나의 싸늘한 말에 순간 얼굴을 굳어졌지만 이내 애써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봇을 태호에게 건네며 말했죠. 태호야, 이거 그냥 아저씨가 너랑 같이 조립하고 싶어서 산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아저씨한테 돌려줘도 돼. 아저씨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 하지만 태호는 누나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릴 뿐 아니라 선뜻 로봇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로봇을 제게 맡긴 채 쓸쓸하게 돌아가야 했죠. 저는 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감내해야 할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미안함을 넘어선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미나는 파스타, 태호는 불고기를 좋아한다는 제 말을 기억하고는 직접 장을 봐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요리하는 내내 민준 씨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에는 작은 희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깨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 미나에게 제발 이번만은 협조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을 예쁘게 차려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태호는 냄새가 좋다며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미나는 마지못해 아주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미나는 파스타, 태호는 불고기. 아저씨가 너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태호는 한 입 먹어보더니 엄마 것보다 더 맛있다! 라며 저에게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태호만이라도 민준 씨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고요. 어쩌면 미나도 이 분위기에 동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포크로 파스타를 빙글빙글 말기만 할 뿐 입에 대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미나에게 권했습니다. 미나, 한 번만 먹어봐. 민준 씨가 아침부터 장 봤어. 맛있을 거야. 엄마 부탁이야. 미나는 파스타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맛 없어. 그리고 엄마, 나한테 자꾸 저 아저씨라고 하지 마. 우리한테는 그냥 아저씨야. 새 아빠? 웃기지도 않아.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 가족은 셋이야.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태호마저 누나의 모습에 놀라 입에 있던 불고기를 뱉을 뻔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후 제게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희망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윤서 씨. 아이들에겐 제가 너무 부담이었나 봅니다. 오늘 음식은 제가 치울게요. 저도 갑자기 입맛이 없어졌네요.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저와 만날 때마다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까가 아니라 아이들이 왜 나를 거부하는가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대신 아이들이 왜 자신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죠. 어느 날 민준 씨는 제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듯 진지했습니다. 윤소 씨, 혹시 미나와 태호가 친아빠와 헤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아직 너무 큰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빠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친아빠를 잊어야 한다는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이들의 그 복잡한 심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준 씨의 깊은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민준 씨는 아이들의 거부 이면에 숨겨진
아이들의 슬픔을 먼저 읽어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성했습니다. 맞아요. 미나는 특히 그래요. 아빠랑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니까. 제가 너무 제 행복만 생각하고 아이들의 상실감을 충분히 보듬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윤서 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의 행복을 바랄 거예요. 다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저라는 새아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빠의 자리를 인정하고 함께 아파해줄 어른일 거예요. 제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어요. 아이들의 상실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 상실감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야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부터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선물을 건네거나 애써 친절하게 대하는 대신 아이들의 공간과 감정을 철저히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올 때도 현관 앞에서만 맴돌았고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기다렸죠. 그의 헌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노력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로운 침묵 속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매번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저에게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벽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특히 미나는 민준 씨여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그를 냉대하고 경계했죠. 저희는 이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끝없는 고민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회가 아이들 때문에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민준 씨가 침묵의 기다림을 시작한 후 저희 집에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그러나 속으로는 골마가는 깊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았고 아이들 역시 민준 씨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했죠. 그 침묵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미나의 분노는 그 침묵으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와 반대를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녀의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민준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깜박하고 저희 집에 두고 간 노트북이 문제였습니다. 민준 씨가 급한 업무 때문에 저에게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죠. 미나는 거실 소파에 던져져 있던 그 노트북을 보더니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물건 좀 갖다 치워. 우리 집 물건도 아니잖아. 저 사람은 왜 자꾸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해. 미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미나의 날선 태도에 지쳐 있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리며 대답했습니다. 미나, 급한 일 때문에 잠시 맡긴 거야.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지 마. 엄마도 힘들단다. 엄마만 힘든 줄 알아?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 엄마가 먼저 나한테 허락도 없이 저 사람을 들이려고 했잖아. 미나는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오느라 잠시 집을 비웠고 그 사이에 미나와 태호가 집에 있었죠. 제가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민준 씨의 노트북이 처참하게 망가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깨지고 키보드가 뽑혀 있었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태호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소파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했어? 빨리 말해봐.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그랬어. 누나가 발로 찼어. 내가 하지 말랬는데. 저는 미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미나, 당장 문 열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 너 정말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문을 열고 나온 미나의 얼굴은 저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죠. 오직 분노와 저항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 엄마야말로 저 아저씨 때문에 우리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더 좋아? 엄마는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나는 저를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미나의 미안하지도 않아? 라는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버리려 했다는 미나의 비난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희들 키우려고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민준 씨는 너희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네가 이렇게 선을 넘으면 엄마도 더 이상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제 눈물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소적으로 변했죠. 엄마의 눈물은 항상 이럴 때만 나와. 엄마의 눈물은 항상 우리한테 이해해달라고 강요할 때만 나왔어.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우리 때문에 엄마의 결혼이 방해받는 게 짜증나는 거잖아. 우리 아빠가 되는 사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그러지 마. 엄마는 우리보다 저 아저씨와의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 미나의 이 마지막 말은 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미나의 말처럼 제가 정말 제 행복만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저를 짓눌렀죠. 제가 미나를 야단치는 것이 민준 씨에게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망가진 노트북을 보고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가진 노트북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윤서 씨, 저는 괜찮아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랬겠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이가 저에게 화크비를 할 수 있게 제 물건을 치우지 못한 제 잘못이죠. 민준 씨의 이성적인 대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을 이해하려 하는데 아이들을 가장 사랑해야 할 저는 미나와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미나는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은 민준 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미나의 모녀 관계까지도 무너뜨려 버렸죠. 저는 제 딸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벽을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민준 씨의 노트북이 파손된 그날 이후 저희 집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미나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미나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를 잃었습니다. 태호는 저와 미나 그리고 민준 씨 사이의 눈치를 보며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저희는 이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미나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물건이 파손된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죠. 윤서 씨, 아이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을 거예요. 제 물건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봐야죠. 민준 씨는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의 이해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처럼 아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와 싸우는 못난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민준 씨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그에게 미안해서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저를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저는 이 만남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불안함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민준 씨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어요. 제가 민준 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미나의 행동은 선을 넘었어요. 저도 민준 씨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맞잡고는 눈을 맞췄죠. 윤서 씨, 저는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의 상처를 받죠.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아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나는 왜 그토록 아빠의 자리를 지키려 했을까요? 저는 미나의 그 행동이 아빠라는 단어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아빠와의 추억에 대한 애착이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제게 아이들의 친아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했던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 옆에서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경쟁심이나 질투 없이 오직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방에 걸려 있는 낡은 그림 이야기, 태호가 아직도 아끼는 만화 캐릭터 인형 이야기, 그리고 미나가 제일 아끼던 아빠와 함께 처음 배웠던 낡은 자전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나가 7살 때였어요. 아빠가 자기 자전거에 용감한 미나호라고 이름까지 붙여줬었죠. 그 자전거를 얼마나 아꼈는지. 지금은 베란다 구석에 녹슬어 있는데 미나가 절대 버리지 못하게 해요. 곧 이사갈 예정이라 처분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민준 씨는 자전거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윤서 씨, 그거예요. 미나에게 제가 망가뜨렸던 노트북은 엄마의 새 출발이라는 미래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나가 버리지 못하는 낡은 자전거는 아빠와의 변하지 않는 과거의 상징이죠. 미나는 지금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과거의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미나가 저를 거부하는 건 저를 들이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늘 미나에게 민준 씨는 친아빠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깊은 이해심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인 저보다 민준 씨가 아이들의 상처를 훨씬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저는 미나의 분노만 봤어요. 그 분노 아래에 있는 미나의 슬픔과 상실감은 보지 못했죠. 제가 너무 못난 엄마였어요. 민준 씨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민준 씨는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요, 윤서 씨.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저라는 새 아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빠의 자리를 인정하고 함께 아파해줄 어른일 거예요. 제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어요. 아이들의 상실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 상실감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야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부터 자전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나가 자전거에 얽힌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민준 씨에게 미나와 친아빠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함께 울고 웃었던 이야기, 용감한 미나호라는 이름표를 붙여줬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준 씨가 단순히 저의 남편이 되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희미하게나마 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작은 빛을 본 듯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아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과거의 흔적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이들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결심한 후 그의 모든 관심은 용감한 미나호라는 이름이 붙은 그 낡은 자전거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가 여전히 베란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죄송했습니다. 곧 이사를 가야 하니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처분해야 하는데 미나의 반대 때문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죠. 민준 씨는 그 후로 저를 만날 때마다 자전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서 씨, 그 자전거 미나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아빠와의 첫 약속이자 처음으로 성공했던 도전이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전거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자전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짐작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친다고 해서 굳게 닫힌 아이의 마음이 열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마음은 고맙지만 그 자전거는 이미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타이어는 갈라졌고 체인에서는 녹물이 떨어져요. 수리점에서조차 포기한 자전거예요. 미나가 혹시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요. 미나는 지금 작은 상처 하나에도 폭발할 만큼 불안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제 우려를 듣고도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서 씨. 저는 그 자전거를 타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미나에게 이 자전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죠. 상실감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실된 것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 말과 함께 민준 씨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절대 미나와 태우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환심 사기 위한 노력으로 비칠까봐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아이들의 추억을 복원하는 침묵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주말마다 저희 집 베란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거나 잠든 시간에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낡은 공구나 기름때 묻은 천들이 들려 있었죠. 민준 씨는 녹슨 자전거를 분해하고 닳아거린 부품들을 닦아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에 깊게 새겨진 상처와 스티커 자국들을 보면서 그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히 자전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전거에 얽힌 미나의 7살짜리 추억을, 친아빠와의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이 끊어져 버린 미나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새 자전거를 사주는 게 훨씬 빠르고 쉬워요. 민준 씨는 녹슨 체인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기름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윤서 씨, 새 자전거는 미나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나에게 필요한 건 과거와의 화해예요. 새 것은 낡은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미나가 아꼈던 흔적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민준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나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이사 날짜가 임박하면서 자전거를 폐기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통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미나 방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미나, 다음 주에 이사 가야 해. 베란다에 있는 자전거 오늘까지 폐기물 스티커 붙여야 해. 오늘 버리지 않으면 이사 갈 때 못 가져가.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잠시 후 미나의 방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나의 눈은 저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버리네. 엄마는 꼭 그래야겠어?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 자전거만 보면 아빠 생각이 난단 말이야. 엄마는 정말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저 아저씨 때문에 내 추억까지 다 버리려는 거지. 미나는 통곡하며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미나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는 자전거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녹슬고 무거운 자전거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미나는 결국 자전거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민준 씨가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저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자신이 준비해온 가방에서 두꺼운 장갑 한 켤레를 꺼내 끼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나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묵묵히 자전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울음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요. 민준 씨는 지금 말 대신 행동으로 아이의 가정 깊은 상실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전거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멈추고 민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나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는 듯 오직 녹슨 자전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공구를 꺼내 가장 먼저 자전거에 달아빠진 체인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고통받는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 같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구 소리와 미나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팽팽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와 아이들의 진심 대 상실감의 1대1 대면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허리를 숙여 낡은 자전거의 바퀴를 들어 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흙먼지로 뒤덮인 자전거의 프레임을 젖은 천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용감한 미나호라고 쓰여있던 희미한 스티커 자국이 드러났죠. 민준 씨는 그 스티커 자국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손가락으로 그 희미한 글자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나는 그 장면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미나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고철덩어리였을 줄 몰라도 민준 씨에게는 미나의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던 겁니다. 그는 녹슨 벨을 떼어냈습니다. 벨은 이미 제 기능을 잃어 딸랑거리는 소리 대신 둔탁한 금속 소리만 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그 벨은 이미 고장났어요. 버려야 해요. 미나 아빠가 제일 아끼던 거였는데.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윤서 씨. 낡은 것뿐이죠. 미나가 아빠랑 함께 했던 소리는 이 소리 속에 갇혀 있을 거예요. 미나의 추억을 떼어낼 수는 없어요. 민준 씨는 자전거의 모든 부품을 분해했습니다. 타이어는 쓰레기 봉투에 담겼지만 핸들바와 안장, 그리고 특히 용감한 미나호 스티커가 붙어있던 프레임의 일부는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는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억이 깃든 부분만을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내고 보존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새 것을 사주는 것보다 낡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민준 씨는 분해 작업을 마치고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나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혼란과 감동,
그리고 미안함의 눈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아 깨끗하게 닦아낸 낡은 벨을 미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나야, 이 자전거는 이제 폐기해야 해. 하지만 아저씨가 너의 추억까지 버리지는 않을게. 이 벨과 이 손잡이, 그리고 아빠가 붙여준 이 이름표는 아저씨가 새 자전거에 달아줄 거야. 이건 미나의 소중한 역사니까. 미나는 벨을 받아들었습니다. 미나는 그 낡고 녹슨 벨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던 새아빠가 오면 친아빠의 모든 기억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민준 씨는 자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추억의 수호자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게 소리치거나 민준 씨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낡은 배를 가슴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말을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저 벨, 진짜 소리가 안 나는데 이미 고장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달아줄 거예요?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진실했습니다. 괜찮아. 고장난 소리라도 미나에게는 아빠랑 함께했던 소중한 소리일 테니까. 아저씨가 약속할게. 이 벨이 새 자전거에서 가장 빛나게 해줄게. 추억은 고장나지 않으니까. 그때 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태호가 달려 나왔습니다. 태호는 울고 있는 누나를 보더니 누나를 위로하는 대신 민준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태호는 민준 씨의 허벅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태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자전거 버리지 않아서 고마워요. 누나도 이제 안 울 거예요. 새아빠. 태호가 민준 씨를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제가 미나의 노트북 사건 때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태호를 와락 안아주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무거운 벽이 민준 씨의 침묵의 헌신 단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마침내 핏줄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들을 보듬어주는 어른을 인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전거 사건이 있은 후 저희 집은 기적처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평화는 이전에 어쩔 수 없는 평화가 아닌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해에서 오는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사춘기 특유의 무뚝뚝함을 유지했지만 민준 씨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과 증오심은 완전히 사라졌죠. 오히려 민준 씨가 베란다에서 자전거 부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 미나는 간식이나 음료수를 슬쩍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모른 척했지만 미나는 민준 씨의 헌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를 따라다니며 자전거 수리를 돕겠다고 나섰고 그의 작은 손이 닿는 곳마다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이제 민준 씨에게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의 변화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마음을 연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졌죠. 그는 제게
재혼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저는 아이들에게 새 아빠가 되기보다 아이들이 가장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제야 아이들이 저를 낯선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희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될 준비를 해봐요. 아이들이 완전히 저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민준 씨의 깊고 진실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제 행복만을 쫓던 저와 달리 민준 씨는 이미 아이들의 행복을 자신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죠. 그의 희생과 헌신은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태호, 미나와 함께 자전거 가게에 갔습니다. 그들은 미나에게 맞는 새 자전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제가 몰래 준비해 두었던 용감한 미나호의 프레임 조각, 낡은 벨, 그리고 손잡이의 일부를 새 자전거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 조화롭게 합쳐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미나의 자전거가 완성된 순간이었죠. 새 자전거는 미나의 미래를 상징했고 낡은 부품들은 미나의 소중한 과거를 상징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4명이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미나는 새 자전거를 타며 환하게 웃었고 태호는 옆에서 자신의 작은 자전거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 뒤에서 조용히 걸었고 저는 그의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꿈꿔왔던 평범하지만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값비싼 여행이나 이벤트보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제가 민준 씨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깨를 살짝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윤서 씨, 제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아이들의 아픔을 나눌 기회를 줘서, 저를 믿어줘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집까지의 짧은 길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길이었죠. 미나는 먼저 앞서 달렸고 태호는 민준 씨의 옆에서 쫑알거리며 오늘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민준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뭘 꺼낼까 말까 망설이는 듯 손을 넣었다 뺐다 했죠. 저는 태호의 그 작은 행동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태호는 주저하는 듯 하더니 결국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민준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태호가 민준 씨에게 조용히 건넨 것은 며칠 전 민준 씨가 공구 작업할 때 썼던 흙과 기름때가 묻어있던 낡고 다른 장갑 한 짝이었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태호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아빠, 이거 지난번에 새아빠가 잃어버렸던 장갑이에요. 제가 몰래 빨아서 숨겨놨었어요. 이거 따뜻하니까 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자전거 또 고쳐야 하잖아요. 새아빠. 태호가 민준 씨를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흔한 아저씨나 민준 씨가 아닌 새아빠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말은 고맙습니다보다 더 따뜻한 버리지 마세요였습니다. 태호는 민준 씨의 낡은 물건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민준 씨에게 우리도 새아빠를 버리지 않을게요 라는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증거였죠.
민준 씨는 그 태호의 작은 손과 낡은 장갑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낡은 장갑 한 짝이 민준 씨에게는 세상 어떤 화려한 예물보다 값진 가족으로 인정받은 층표가 되었으니까요. 태호는 더 이상 민준 씨를 피하지 않았고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네 사람은 핏줄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태호의 행동을 보고도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아저씨, 아니 새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도 도와줄게. 미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드러움과 안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아빠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잃어버린 추억의 가치를 인정해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계 속에도 굳게 닫힌 누군가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나요? 또는 말없이 진심을 전했던 여러분만의 침묵의 헌신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